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여당 얘기는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김종인 대표의 위원장의 최근의 움직임을 황장수 소장이 비판적으로 지적을 해줬는데요. 당에서 내부에서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그동안에 우호적인 행보를 계속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던데 이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기업 규제 관련 주로 사안인데 저거 계속 이 국민의힘 김정인 비대위 체제의 문제점은 당이 개혁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인 혼자 혁신 개혁하는 지금 모양새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저기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그 혁신안에 대해서 과연 그 110명이나 되는 이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기꺼이 그것을 실행하는 입법화까지 뒷받침해 줄 것인지에 대한 동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죠. 실제 이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혁신 개혁은 본인의 생각이고 특히 이제 거기에 두고 보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이거 경제 3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니까 결국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당내 민주화를부터 먼저 하고 그런 민주적 당론의 그 절차를 거치면서 이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어버리고 자기가 억압적으로 이거를 당을 지금 통솔하는 과정에 두고 문제가 발생해버렸다. 그리고 이래 되다 보면은 이번 대정부 질의 또는 정기국회 대야 투쟁에 두고 당내 분란으로 인한 힘의 분산이 소모가 대단히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 저는 뭐 김종인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공정기구 3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인 브랜드라고 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뭐 자기의 아마 수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다루한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세웠던 그 경제 민주화, 그 경제 민주화를 지금 정책적으로 구현한 게 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방송에 나왔던 이혜원 의원 이야기로는 그때 당시 내놨던 그 새누리당 안이 지금 나온 안보다 훨씬 더 강한 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은 원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거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찬성인데 문제는 강론에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기업들이나 재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또 사실상 그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다중 대표 소송제라든지 또 뭐 감사위원 선임하는 데 있어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든지 뭐 그 금융감독 그룹도 이렇게 새로 하는데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 경제에 얼마만한 파장이 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함부로 내가 총대를 맸다가 나중에 보수 정당에서 나의 입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건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진짜 경제민주화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위 그러니까 부의 불균등 이런 문제를 협파하지 않고는 앞으로 그러니까 중원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강론에 있어서 아까 현실적으로 경제에 충격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안전판을 만드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야 되지. 김종인 대표가 찬성하고 하니까 우리 보수의 가치하고 다르니까 안 간다. 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다 같이 스스로 정치적 묘회를 파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종인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해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뭐고 우리의 대안은 뭐라는 걸 갖다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경제민주화라는 그 이 상표를 지금까지 유지했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그 세부적 가치가 현 시대에 뭔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제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징만 경제민주화지 경제민주화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 시대에 맞는 게 뭐냐?
지금 서민들한테 경제민주화에 제일 걸맞는 게 뭐겠어요? 사실 경제상법은 그 기업들하고의 관계고 서민들은 그 경제산법에 뭐가 있는지 관심들도 없어요. 지금 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경제민주화는 지금 주거난, 전세난, 월세난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집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살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진당이 뭐라고 의견을 한번 제대로 내가지고 자기도 의견 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뿐입니까? 공정에 관한 부분에서도 이 시대에서 지금 보수가 생각하는 공정이 뭐라는 부분에 대해 낸 게 없잖아요. 그냥 전번에 뭐 10가지인가 뭐 당에 쇄신해 하는 대책을 낸 걸 보면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 짜집기한 수준으로 내놓고 그걸 가지고 다라고 지금 듣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양반 교수할 때도 책 제대로 쓴 거 없는데 한마디로 이 앙코가 없이 그냥 붕어빵이라고 붕어라고 자꾸 우기면서 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면 그 많은 인력과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들한테 걸맞는 정책을 분명히 내놔야 된다. 그걸 내놓고 저쪽하고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저쪽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게 야당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의견을 내놓고 우리 거는 이렇다라고 국민한테 저쪽하고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조정하자 이야기를 해야지. 네. 제 친구 한 명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해부를 하는 책을 준비 중에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친구 말이하면 자기 자리 조사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119조 2항 지금 헌법에 그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가장 이렇게 그거로 이야기하는데 전두환 설득했다는 거. 선단 설득했다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뭐 나중에 그게 너무 알겠지만 김용갑 씨가 그 이야기도 했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2012년 대선 때 이 사람이 그 순환 출자 금지법 그걸 해가지고 자기는 이전의 순환 출자도 다 금지시키는. 근데 박근혜 그때 후보가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그거를 해야 된다. 이게서 갈등해서 당시에 행복추진위원장인데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혜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당시에 그 준비했던 그런 이 공약의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나간 지금 현재 공정경제 3법 이걸 기업에서는 이제 기업 규제 3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런 건데 이 사람 좀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건데 하나의 이 소통 리더십의 부족 이 부분들은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총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총에 와서 의총도 잘 안 오고 오더라도 자기 할 만한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당의 거의 모든 것이 주요 결정 이루어주는데 의총인데 의총에서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좀 거기에 대해서 설득할 게 있으면 또 하고 뭐 이래 나누고 해야 될 건데 자기 할 만한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비판을 했더만은 자기가 그럼 일일이 다 만나고 다니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족함은 상당히 지금 혁신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상당히 소수 이렇게 비대위원과 분과위원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그냥 팔로우미 날 따라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째 지금 이제 저는 이 공정경제 3법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다. 혹은 김종인 리더십의 하나의 당내에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무마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해서 최종 결판이 나겠지만 어쨌든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냐 못 시키냐 설득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법사위하고 정무위인데 그게 다수가 유보 내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법사위 김덕강 그것도 그렇고 간사도 그렇고 또 주영 원내대표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통과가. 그런데 이제 이게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 3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흔히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OECD 국가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말하자면은 이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따로 논의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요런 지혜가 모아질지 안 질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1차적인 관문이 지금 이 공정경제 3법에서 저는 나온다고. 네.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수렴에 관한 뭔가 민주적인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지금 스타일로 김종인이 하는 게 그동안의 특징이자 무기가 되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걸 살렸을 때 김종인식의 장점이 어떤 것이 과연 발휘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이제 내년 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보셨는데, 구체적인 후보군들을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를 꺼내 볼 만한 사람들. 지금 장은 이제, 크게 섰는데 후보가 빈곤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다음 대선에서 선거의 일정상, 정치 일정상 다음 이 4월 선거가 그 다음 이 권력을 창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여당에서 후보가 이 빈곤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야당이 부산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빈곤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사람을 이름을 넣어서 구도를 잡아갖고 전망을 해보기가 아직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정도가 오히려 주목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민주당은 참여 가능성 있나요?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해찬 정당 대표께서 어차피 만약에 이야기했어요.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우리가 참가할 수밖에 없다. 모 씨가 참 고민스럽겠네. 모시가 부산요? 네. 부산 국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고민스럽겠네. 그 아마 당론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당과 시민을 위해서 출마할 겁니다. 거기 그 국회 모시는 내 생각에 서병수가 나오면 거기 보궐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갈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이지만 시장 선거는 안 나가려고 본인은 그렇게 원하겠지만 서병수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못 나오지. 근데 그 부산시장 선거는 어찌 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예요. 어려운 선거니까 어려운 선거에 또 나서주는 게 지도자의 길이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뛰라고 그래 어려울 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그런데 적지에 가서 어려운 선거 치르고 몇 번 무너지고 나면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한두 기대하신 또 번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있으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한두 번으로서 있다니까? 그걸 끝내지 많이 또 있어. 이어지는 N차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이 누구 이야기인데요? 김영춘 사무총장 이야기하는데 김영춘 사무총장이 생각을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자기가 국회 사무총장 가기 전에 그때 사실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부산에 앉아서 그럼 부산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부산 사람들하고 새끼집하고 부산의 바닥을 박박 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반성 모드로 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서울에 있다가 또 낙하산 비슷하게 또 내려오는 식이 된다는 거죠. 서울은 여야가 해볼 만하죠? 어떻습니까 서로가? 후보군이 문제 아닌가요? 어떤가요? 야당도 서울시장 후보 많던데. 네, 제가 볼 때 이게 내년 4월이잖아요. 예. 지금하고 지형이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내년 4월은 일단 경제적으로 1차 붕괴가 시작대가 끝났을 때라고 봅니다. 내년 4월이면요.
조금은 지금처럼 생각해가지고 정권이 아직은 경제적인 붕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설득이나 또 선동이 통하는데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제가 볼 때 설득이나 이런 게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여론이 정권은 말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 노무현 정권 말기에 보면 어떤 말을 해도 안 먹혀드는 상황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동네 개가지수도 노무현 탓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년 4월쯤 되면 그런 양상이 전개될 서울도 현 여당이 쉽지 않다. 제가 볼 때 서울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이런 속도로 내가 볼 때 정권의 운영 방향을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고치면요 또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요즘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탄력성을 상실하고 거의 밀어붙이는 온고집이 아주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못 고칠 거라 봐요, 이제는. 이러다가 어느 날 박근혜 정권 한번 보세요. 박이 조금 그 무너질 때 갈 때 보면 6월달, 7월달 이럴 때쯤에 그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하니까 좌파, 한겨레 좌파 언론과 뭐 수구 언론이 결합해가지고 정권을 괴롭힌다고 그냥 안 둔다 하고 뭐 조선일보 송희영이 막 이렇게 잡아 넣겠다 하고 이런 사태가 어느 날 풍 꺼지지 않습니까? 지금 딱 보면 그때 전처럼 그냥 걸리는 대로 다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때는요 종편에 나가면 조금 싫은 소리 하니까 내가 좀 싫은 소리 하니까 내가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방송국 간부가 찾아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청와대 전화 왔다고 앞으로 방송 출연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 그런 정도였어요. 황 수장이 워낙 영향력이 좋으니 그랬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청와대 누가 비서관 전화 왔대요. 그러니까 3인방 중에 하나가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딱 돌아가는 거 보면 그때 그런 식으로 전화를 보고 전화 돌린다 얼마나 건방진 행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내년 4월까지 이 속도로 가면 그 4월 달에는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는 그러니까 보궐선거의 그러니까 이 기책을 만들었을 때 자신들이 후보를 안 내기로 했던 당헌 당규 그게 지금 그 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아직까지 그걸 지금 아무도 이낙연 대표가 그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장을 패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넘어야 될 벽이고 두 번째는 일단 지금 내년 4월 선거의 결과가 차기 대선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지금 대선 구도가 이재명과 이낙연의 대결 형태로만 계속 가버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서울시장 선거도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도 이낙연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도 이재명대로 상당히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지금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그대로 가느냐. 그 두 사람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 여당의 또 지지율하고 또 대통령 지지율하고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이 가을 정부 그걸 어떻게 관통하느냐가 따라서 그 뭐 여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내더라도 아마 저는 뭐 여당의 그 인물 변수는 별로 없다고 인물 변수는 없고 결국 여당의 그 뭐랄까 이 지지 기반 뭐 여러 가지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저는 가장 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새로운 페이스들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오세훈이다, 나경원이다, 뭐 이런 지금 올드보이들은 일단 빼고 완전히 뉴페이스들.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윤희수, 부산 같은 경우는 박수영,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신진들로 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한번 붙어보자. 아니면 전혀 바깥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든지. 박수영이가 누구예요? 박수영이라고. 경기부지사 했던. 지금 남구갑에 김정은 그 지역 이어받은 친구. 법제 8이야. 네, 맞아. 서울법대 8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지금 김종인 대표한테 오픈을 받았는데 자기 고민하고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건 뭐 자가 발전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김종인 대표가 그걸 하려고 하면 그 장악력을 갖고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이 정기국회 과정에서의 리더십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도 변수라고. 예.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년 재보선 상황이 민주당으로 보면은 이제 대선 전 1년 룰에 따라서 이 이낙연 당대표가 이제 3월 초면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그 전에 벌어진다고. 재보선 전에. 재보선이 4월 달이잖아요. 또 3월 달에 벌어지고. 그리고 재보선 전당대회는 당권과 대선 주자 간에 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당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재보선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권 향배와 관련돼서 이 대선 주자 간의 이 문제가 더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공정경제 3법이니 기타 등등에서 김종인의 이 리더십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가연 의정활동을 통해서 당에서 그게 관철되느냐 마느냐 1차 승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의원들이. 그랬으면 이제 그게 뭔가 어떤 식으로 봉합되든 어쨌든 간에 자기 최고 결정판은 이제 이 재보선의 결과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자기는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이 정말 새로움이라는 어떤 키워드로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할 건데, 저는 경제는 뭐 점점 좋아질 그거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V자는 어렵고 지금 L자로 쭉 가서 이렇게 경제는 어려질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려운 경제에서 이것이 집권 세력한테 어떤 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좀 해보라는 이번 총선처럼 또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후보 요소는 별로 없을 거다 이랬는데, 저는 거꾸로 말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자기들의 친문 세력의 범주 내에 있는 자기들과 무슨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냈을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국민의힘은 어쨌든 기존 멤버들, 기존 당에 국민들이 익숙한 당인들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초선이든지 새로운 사람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민주당도 저는 그런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랬을 때 이 부산시장은 둘째 치더라도 서울시장 이 내년 선거는 바로 다음에 예. 대선의 어떤 그걸 갖다가 예상하지 않은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